혜영아, 물어볼 게 있어서 너 결혼했니? 긴 침묵이 흘렀다. 1분 1초가 길고도 길게 느껴졌다. 했어. 언제? 누구랑? 6개월 전에 미국에서 만난 사람이랑 그럼 한국에서 결혼식도 했니? 했어. 엄마한테는 왜 안 알려주고 했니? 엄마 대신 다른 사람이. 엄마가 바쁘다고 했잖아. 가게 때문에. 나는 벽에 기대어 서 있다가 무릎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다. 언제 그랬어? 나는 너한테 결혼 말은 듣도 보도 못한 얘긴데? 6개월 만에 나눈 대화가 이렇게 시작될 줄은 몰랐다. 혜영아, 엄마한테 변명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변명. 꼭 그렇게 변명이 듣고 싶어? 엄마, 결혼식에 왜 안 부른지 모르겠어?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는데 딸아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솔직히 창피하게 우리 집 뭐 볼 게 있어서 시댁에 자신있게 내보이겠어? 나는 숨이 막혔다. 부모 대행인을 사서 결혼식을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당당하게 이유를 말한다는 거야? 오빠가 번듯하기를 해? 엄마가 그럴싸하기를 해. 평생 그 구질구질하게 식당하고 허덕이며 살아온 게 자랑이냐고. 그 한마디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허덕이며 살았다. 그 모든 것을 견딘 이유가 혜영이었는데 나보고 나쁜 년이라고 해도 좋고 침을 뱉어도 좋아.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딸이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34년 동안 내가 흘린 땀과 눈물은 밤마다 딸을 위해 맘졸이고 기도했던 마음이 이렇게 한순간에 부정되는 거였구나. 시댁에 쪽팔리게 나는 솔직히 말 못하지. 창피한 줄을 알아.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도대체 뭐가 있어? 말해봐, 뭘 해줬냐고. 그래, 나는 너 가르치려고 허덕였다. 너 하나 잘 키워보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 장 보고 밤늦게까지 설거지하며 너 학비를 벌었어. 발이 퉁퉁 부어도 손에 화상을 입어도 나는 쉬지 않고 일한 죄밖에 없어. 나 가르치느라 고생했다 소리는 하지 마. 내가 강요한 거 아니고 엄마 선택이었으니까. 그리고 어느 부모든 자식 낳았으면 가르치는 건 당연한 거야. 어떤 부모가 자식 안 가르쳐? 그리고 내가 언제 낳아달라고 했어? 내가 밤잠 안 자고 연구하고. 학위 딸 때 한 번이라도 내 말에 귀 기울여줬어? 나 힘든 거 단 한 번이라도 들어준 적 있냐고? 입만 열면 맨날 바쁘다 바쁘다 였잖아. 왜 이제 와서 부모 노릇하고 싶어? 손님, 오늘도 갈비 포장이시네요. 요즘 가게가 너무 바빠서 정말 정신이 없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하고 있는데도 마음 한구석은 언짢고 뭔가 걸려있는 듯 했다. 이번 달도 거의 다 됐는데 딸 혜영이가 전화 한 통 없다. 아니, 몇 달째 없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다. 톡을 남겨도 그대로다. 오늘도 늦게까지 손님이 있었다. 평소처럼 늦게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다. 손에 들린 휴대폰은 여전히 조용했다. 혜영아, 엄마가 매일 내 생각에 가슴이 미어진다는 걸 너는 알까? 집에 들어오자마자 허리를 쭉 펴고 소파에 앉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심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다. 문득 7년 전 그때가 떠올랐다. 사장님께서 그때 했던 말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다. 내가 10년간 일하던 식당 사장님께서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던가. 한 가족보다 가까운 사장님이셨다. 아주머니가 사장님 병간호로 정신없을 때 나는 사장님 부부가 안 계신 가게를 평소보다 훨씬 신경 써서 장사를 했다. 아주머니는 그런 나를 믿어주셨고 나는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사장님이 쓰러지고 2달 정도 지난 어느 날 밤 아주머니가 가게로 오시더니 말씀하셨다. 사장님이 언제 일어날지 기약도 없고 사실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장사를 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식들하고 상의했는데 가게를 정리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셨다. 그래서 말인데 혜영 엄마 우리 가게 인수해서 한번 해보면 어때? 우리 가게 진짜 알짜인 거 혜영 엄마도 잘 알잖아. 남 주기 정말 아까워서 그래.
혜영 엄마가 한다면 싸게 줄게. 주인 아줌마가 내게 제안했다. 사장님, 제가 진짜 잘할 수 있을까요? 사장님처럼 해보고 싶어요. 그때 나는 딸에게 돼지 갈비집 인수해서 너 공부 맘껏 시켜줄게.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했지? 그때 혜영이의 환한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불과 7년 전인데. 미국으로 유학을 간 혜영이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의사가 됐다는 소식에 처음으로 나는 가게 문을 닫고, 내 친구들을 불러 거하게 한턱 냈다. 그날 나는 난생 처음 소주를 기울이며 밤새 울었던 기억이 난다. 내 딸이 미국에서 의사래. 믿어지니? 호프집에서 돼지 갈비집에서 열심히 일하던 과부가 딸을 의사로 키웠어. 그런데 그 기쁨이 이젠 쓰라린 아픔으로 변했다. 지난달 친구가 전화를 했다. 야, 정혜야, 요즘 혜영이 연락 자주 오니? 그럼 왜? 갑자기 우리 딸은 왜? 아니, 그냥 잘 지내나 해서 연락은 언제 왔어? 친구가 물었을 때 난 자랑스럽게 대답했었다. 근데 요즘도 바쁜 것 같아. 병원 일이 좀 바쁘겠어? 며칠 전에도 연락 왔었는데. 거짓말이었다. 벌써 몇 개월째 연락이 없었다. 그래? 그런데 정혜야, 사실 이런 얘기하려니까 조심스럽다. 정혜야, 왜 혜영이 결혼시키면서 우리 친구들 안 불렀어? 솔직히 다른 애들이 다 말려서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어떻게 그렇게 우리 친구들을 한 명도 안 부를 수가 있어? 정말 섭섭하다야. 그래, 너 박사 딸, 미국에서 의사 딸, 대단한 건 내가 알겠는데 우리 친구들도 안 부르고 한 거는 솔직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가 예식장에 가면 내 체면이 깎여서 그랬어. 무슨 소리야? 야, 알아듣게 말을 해. 우리가 그렇게 창피했니? 앞으로 다시는 보지 말자는 거냐? 우리 40년 친구들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다른 애들이 다 말려서 내가 웬만하면 말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건 아니지 않냐? 갑자기 왜 전화해서 지랄이야? 우리 혜영이가 어떻다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알 수 없는 말만 남기고 친구는 전화를 끊었다. 혜영이 결혼은 뭐고, 안 부른 건 또 뭐야? 쟤는 또 왜 저래? 친구의 뜬금없는 전화에 찜찜했지만 평소에 바른말 잘하고 남들 기분이나 상황은 별로 개의치 않고 배려가 없는 친구의 말이라 그냥 또 헛소리 하는구나 하고 넘겼다. 그런데 3일 후 다른 친구 점순이가 전화를 했다. 정혜야, 혜영이 연락 왔어. 얘들이 돌아가면서 왜 이래? 며칠 전에 성수기가 전화해서 퍼붓더니 너도 또 그 소리야? 아니, 혜영이 다른 소식은 못 들었어. 무슨 소리야? 우리 혜영이가 왜? 무슨 다른 소식? 정혜야,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 사실 우리 조카 정우 있잖아.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애. 그 조카가 우리 선이한테 말했나 봐. 혜영이가 몇 달 전에 한국에 나와서. 나는 손에 든 핸드폰을 꽉 쥐었다. 근데 그게 결혼했다고 하던데. 그리고 결혼 사진 같은 걸 인스타에 올리고 했나 보더라. 근데 부모 자리에 너 대신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다는 거야. 우리 선이가 우리 친구들 다 알잖아. 내가 찍어놓은 사진 걔가 맨날 보거든. 그래서 알게 됐어. 너는 혜영이 결혼한 거 알고 있었어? 야, 정혜야, 무슨 말이라도 해봐. 듣고 있어. 듣고 있어. 혜영이 결혼했다던데. 너는 우리한테 혜영이 결혼한다는 말 안 했잖아. 아니면 우리 친구들한테 비밀로 하고 청첩장 안 돌리고 그냥 한 거야? 그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다. 점순아, 내가 좀 바빠서 나중에 통화하자.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멍하니 서서 고개만 흔들고 있었다. 아니야. 내 딸이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잖아. 결혼한다면 당연히 나한테 먼저 얘기했을 거야. 이건 뭐가 잘못된 거야.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친구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설마 내 딸이. 나는 시차고 뭐고 따질 겨를이 없었다. 혜영이에게 전화를 했다. 받지 않았다. 아니야, 지금 시간이 밤이어서 자고 있을 거야.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미국에 있는 혜영이 친구 엄마가 전화를 걸어왔다. 혜영이 어머니, 혜영이 결혼했다면서요? 늦었지만 축하드려요. 신랑감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만나고 집안도 다들 대단한 집안이라던데 정말 부럽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파악도 안 되고 있어서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졌다. 무릎에 힘이 빠져 주저앉는데 손님이 들어왔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아, 아니에요. 잠깐 어지러워서 죄송합니다. 서둘러 가게 문을 닫고 난 바로 혜영이한테 전화를 걸었다. 5번, 6번 받을 때까지 할 생각이었다. 한참을 울리고 나서야 혜영이가 받았다. 왜 이제야 전화를 받니? 엄마, 그게 혜영아, 물어볼 게 있어서. 너 결혼했니? 긴 침묵이 흘렀다. 1분 1초가 길고도 길게 느껴졌다. 했어. 언제? 누구랑? 6개월 전에 미국에서 만난 사람이랑 그럼 한국에서 결혼식도 했니? 했어. 엄마한테는 왜 안 알려주고 했니? 엄마 대신 다른 사람이. 엄마가 바쁘다고 했잖아. 가게 때문에. 나는 벽에 기대어 서 있다가 무릎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다. 언제 그랬어? 나는 너한테 결혼 말은 듣도 보도 못한 얘긴데? 6개월 만에 나눈 대화가 이렇게 시작될 줄은 몰랐다. 혜영아, 엄마한테 변명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변명. 꼭 그렇게 변명이 듣고 싶어? 엄마, 결혼식에 왜 안 부른지 모르겠어?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는데 딸아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솔직히 창피하게 우리 집 뭐 볼 게 있어서 시댁에 자신 있게 내보이겠어? 나는 숨이 막혔다. 부모 대행인을 사서 결혼식을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당당하게 이유를 말한다는 거야? 오빠가 번듯하기를 해? 엄마가 그럴싸하기를 해. 평생 그 구질구질하게 식당하고 허덕이며 살아온 게 자랑이냐고. 그 한마디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허덕이며 살았다. 그 모든 것을 견딘 이유가 혜영이었는데 나보고 나쁜 년이라고 해도 좋고 침을 뱉어도 좋아.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딸이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34년 동안 내가 흘린 땀과 눈물은 밤마다 딸을 위해 맘졸이고 기도했던 마음이 이렇게 한순간에 부정되는 거였구나. 시댁에 쪽팔리게 나는 솔직히 말 못하지. 창피한 줄을 알아.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도대체 뭐가 있어? 말해봐, 뭘 해줬냐고. 그래, 나는 너 가르치려고 허덕였다. 너 하나 잘 키워보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 장보고 밤늦게까지 설거지하며 너 학비를 벌었어. 발이 퉁퉁 부어도 손에 화상을 입어도 나는 쉬지 않고 일한 죄밖에 없어. 나 가르치느라 고생했다 소리는 하지 마. 내가 강요한 거 아니고 엄마 선택이었으니까. 그리고 어느 부모든 자식 낳았으면 가르치는 건 당연한 거야. 어떤 부모가 자식 안 가르쳐? 그리고 내가 언제 낳아달라고 했어? 내가 밤잠 안 자고 연구하고. 학위 딸 때 한 번이라도 내 말에 귀 기울여줬어? 나 힘든 거 단 한 번이라도 들어준 적 있냐고? 입만 열면 맨날 바쁘다 바쁘다였잖아. 왜 이제 와서 부모 노릇하고 싶어? 전화를 끊고 나는 주저앉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오직 혜영이를 위해서만 살아왔다. 못 배운 게 한이 되어 혜영이만큼은 하고 싶은 공부 다 시키리라 이를 악물었는데 시장 골목에서 허리를 굽신거리며 혀짧은 소리에 가며 장사를 배웠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구질구질하게 식당하고 허덕이며 살아온 게 자랑이냐라니. 그래, 사위 아버님은 대학 교수님이고 시어머니는 의사라고. 그래, 그 학벌 좋은 집안의 돼지 갈비집 주인인 나하고 택배 일하는 내 오빠하고는 어울릴 리 없지. 정말 그렇게 나를 보고 있었구나. 학벌 없고 식당 일해서 돈 벌고 촌스러운 엄마. 창피한 엄마. 숨기고 싶은 엄마. 소파에 앉아 허리를 펴니 관절이 욱신거렸다. 3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을 이 허리로 일하며 살았다. 아픈데도 참고 일했다. 너를 위해서. 혜영이가 결혼했다. 나한테는 한마디 얘기도 없이.
부모를 고용해서 결혼식까지 했다고. 남편을 갑작스럽게 먼저 보내고 홀로 키운 딸.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랬고, 나 같은 이런 고생스러운 삶은 살지 않기를 바라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갈비집에서 일했던 나날들. 손님들 난동에도 버텼고, 뒷담화에도 참았고, 다리가 퉁퉁 부어도 참았고, 1년 365일을 쉬는 날 없이 오직 딸 하나 잘 가르쳐 보겠다는 일념으로 살았다. 나의 삶의 이유가 혜영이었는데, 엄마, 나 박사 됐어. 전화 통화 중에 울던 혜영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그대로 들리는 듯한데, 엄마가 있어서 가능했어. 정말 고마워. 그때의 고마움은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말뿐이었을까? 나는 왜 이리 허무하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돈만 열심히 버는 엄마가 돼서? 아니면 혜영이가 원할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문득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여보, 미안해. 나는 딸을 제대로 키우지도 못했어. 학교는 보내고 박사도 만들고 의사도 만들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마음만은 아니야, 내가 엄마로서 뭘 그리 잘했다고. 그래, 잘난 딸 이제는 구질구질한 엄마는 창피하구나. 내가 정말 그랬나? 너무 열심히 살기만 했나? 돈 벌기에만 혈안이 되어서 정작 중요한 걸 놓친 걸까? 내일 아침 일찍 가게에 가서 일해야 한다. 손님들은 내가 왜 우는지 모를 것이고 나는 또 활짝 웃으며 손님을 받을 것이다. 다 혜영이 잘 되라고 한 일이야.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우듯 말했지만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는다. 돈만 열심히 벌었다고 좋은 엄마가 되는 건 아니었구나. 내가 무얼 놓쳤을까? 무얼 더 해줬어야 했을까?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동안 나는 가게에서 갈비를 구워주고 있었겠지. 내 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혜영아. 소파에 엎드려 눈물을 흘린다. 못다한 이야기들, 안아주지 못한 순간들, 들어주지 못한 속마음들이 가슴을 찌른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미국에 가서 혜영이를 보고 싶다. 내 사위도 보고 싶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혜영이에게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딸은 모든 게 부족했었나 보다. 부모 자격도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것도, 고생해서 찌든 얼굴도, 부모 직업도 모든 게 창피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니 이해할 수도 있을 듯 했다. 그래도 부모를 사서 하더라도 결혼한다는 소식을 알려라도 주지 그랬어. 밤은 깊어가고 나의 후회와 자책만이 어둠 속에서 커져간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거실 테이블 위에 사진들을 보았다. 혜영이가 유학 가기 전 찍은 사진, 대학 졸업식 사진, 박사 학위 받던 날의 사진.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며 액자에 넣어놨던가. 참 어리석었구나. 사진 속 혜영이의 눈빛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이미 그때부터 나를 창피했던 걸까? 돼지 갈비집 하는 엄마가, 영어를 못하는 엄마가, 예의범절도 우아하지도 못하고 서툰 촌스러운 엄마가, 아이고 미친 것 아닌가. 혼자 중얼거리며 행주로 테이블을 닦았다. 오늘도 내일도 혼자 청소하고 혼자 저녁 먹고 텅 빈 집에서 혼자 잠들 것이다. 며칠 전 친정 언니가 전화했을 때 자랑스럽게 말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 언니 혜영이가 미국 의사야. 엄청나게 유명한 병원이야. 언니는 부러워하며 역시 내가 자식 하나는 잘 키웠다고 했었다. 얼마나 우쭐했던가. 지금 생각해보니 언제부턴가 전화통화 중에도 혜영이는 항상 급하게 자주 끊었다. 엄마 학회 발표 준비해야 해서, 엄마 급한 환자가 와서, 엄마 미팅 들어가야 해서. 항상 나보다 중요한 일들이 있었다. 그래도 난 이해했다. 내 딸이니까, 내가 희생한 보람 있어. 훌륭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팔에 난 화상 자국을 만지작거렸다.
주방에서 기름이 튀어 생긴 자국이다. 16년 전 혜영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생긴 거다. 그날도 너무 바빠서 병원도 못 가고 약국에서 거즈 사다가 발랐었다. 이렇게 하면 금방 나을 거야. 라고 했는데 역시 자꾸 덧나고 오래 걸리고 흉터가 심하게 남았다. 그런 말을 얼마나 자주 했던가. 지금 생각해보니 혜영이가 엄마 병원 가세요 라고 한 적도 없었다. 아마도 그게 불편했을 거다. 가난한 엄마가 아픈데도 병원 못 가고 일하는 엄마가. 문득 재작년 일이 떠올랐다. 혜영이가 오랜만에 한국에 왔을 때였다. 나는 혜영이를 국밥집으로 데려갔었다. 사장님, 손님 오셨네요.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지만 혜영이는 굳은 표정으로 주문만 했다. 혜영아, 왜 얼굴이 그래? 국밥이 싫어? 아니야, 엄마. 피곤해서 그래. 그날 이후로는 혜영이는 나와 외식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이제야 알았다. 엄마를 숨기고 싶었던 거지. 혜영이의 미국 친구들이나 동료들, 그리고 저 사위 앞에서도 의사잖아. 갑자기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다. 혜영이 아빠가 돌아가신 날 밤, 6살이던 혜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던 게 기억났다. 엄마, 우리 어떻게 살아? 엄마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줄게. 그때의 나는 정말 누구보다 강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시댁에서 남편 잡아먹었다고 비난을 당하고 외면당해도 자식들만 있으면 모든 걸 견딜 수 있었다. 이제 그 혜영이가 나를 부끄러워한다. 창피한다. 같은 장소에 함께 있는 것조차 피한다. 기댈 사람 하나 없이 살아온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같은 동네에서 순대국 장사하는 친구가 가게에 와서 물었다. 어제 얼굴빛이 이상하더니 무슨 일 있어? 응, 혜영이가 목이 메어 말을 이을 수 없었다. 순자는 내 손을 꽉 잡았다. 혜영이가 결혼했대. 순자의 눈이 커졌다. 뭐, 언제? 6개월 전에 한국에서도 결혼식했대. 날 안 불렀고. 순자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미쳤어? 엄마를? 부모 대행이 사서 했대. 난 돈만 벌어다 주는 ATM기였나 보지. 어머, 이 양심 없는 것이 지 하나 가르치려고 지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순자의 말에 눈물이 나왔다. 오히려 남이 더 화를 내주니 서러움이 터져 나왔다. 순자야, 나 이제 혜영이한테 완전히 버림받은 거지? 죽어라고 키워줬더니 오만 건방 다 떨고 나라를 넘어 날개에 바람 들어서는 참, 야, 박사 되고 의사 되면 인성은 버려도 되는 거냐? 하지만 순자의 위로도 공허했다. 내가 바랐던 건 딸의 사랑과 존경이 아니었다. 그냥 그 아이의 엄마이길 바랬을 뿐인데 내가 너무 큰 걸 바랬나 보다. 그 아이를 키우고 얻은 건 배신과 수치심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언제나처럼 가게를 열었다. 그동안 나를 지탱하던 희망이, 열정이, 사랑이 모두 사라졌다. 이제 남은 건 후회뿐이다. 내가 딸한테 무엇을 바랐나? 효도? 사랑? 아니면 그저 인정받고 싶었던 것일까? 어쩌면 내가 잘못한 걸지도 모른다. 너무 맹목적으로 많은 희생을 해서 키웠나? 아니면 너무 많은 것을 바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혼식에 엄마도 부르지 않는 딸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배신의 상처는 너무 깊어 아무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아니, 아마 영영 아물지 않을지도 모른다. 딸이 내뱉은 말이 귀에 맴돈다. 평생 그 구질구질하게 식당하고 허덕이며 살아온 게 자랑이냐고. 구질구질하다. 돼지 갈비집 주인. 중학교 졸업한 과부. 시댁에 내놓기 창피한 엄마.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딸은 알까. 아무것도 없었던 내가 가게 하나로 딸을 미국에 보내고 의사로 키워낸 그 자부심을 이제 무슨 낯으로 손님들을 대하나. 사장님, 딸 공부 잘한다면서요?
미국에서 의사 한다면서요? 그런 말들에 얼마나 어깨가 으쓱해졌는지. 그런데 사장님 닮아서 예쁘겠네요. 네, 저 닮아서 예뻐요. 예쁘기만 하겠어요? 엄청난 미인이지. 농담하면서도 속으로 얼마나 기뻤던가. 이제 모든 게 거짓처럼 느껴진다. 그동안의 혜영이의 감사 인사도, 전화에서의 다정한 목소리도. 그날 밤 집에 돌아가 벽에 걸린 액자들을 내렸다. 혜영이의 학위증, 어린 시절 사진 이제 보고 싶지 않다. 아무도 모르게 울었다. 그동안 나를 지탱해온 기둥이 부러졌다. 혜영이는 이미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구나. 시댁에 쪽팔리게. 그 말이 고문처럼 반복된다. 딸에게 배신당했다. 아니, 배신이라는 말조차 아깝다. 처음부터 나를 그렇게 보고 있었겠지. 억지로 키워준 것에 감사는 하지만 창피한 건 창피한 것. 오빠를 언급한 것도 가슴에 남는다. 37살인데 아직 결혼도 못한 오빠. 이 일 저 일 전전하는 오빠. 혜영이에게도 번듯하지 못한 집안이었구나. 이제 뭔가를 정리해야겠다. 가게를 정리하고 시골에라도 내려갈까. 더 이상 자랑할 딸도 없는데 이 동네에서 뭐하나. 손님들의 의사딸이라는 찬사를 들으며 어깨 펴고 다니던 일상도 이제는 없다. 이제까지 살아온 나의 자존심도 자부심도 모든 것이 혜영이의 한마디로 무너졌다. 나는 저녁을 차리지 않았다.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식사를 거르며 밤을 지새웠다. 창밖에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새벽이 밝아왔다. 엄마가 구질구질하다는 딸의 말을 가슴에 묻고 오늘도 돼지 갈비집 주인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나다. 창피하다는 딸의 말에 나는 삶의 희망을 잃었다. 더 이상 뭘 위해서 살아야 하나 자괴감이 들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날부터 알아누워 일어나지 못했다. 며칠이 지났는지 날짜 개념도 없고 시간 개념도 없이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었다. 먹지도 않고 자다 깨달을 반복하고 있었다. 잠깐 깰 때는 일어나야 하는데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혜영이의 말소리가 실제처럼 귀에 들리는 듯 반복됐다. 그리고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누워서 알아본 적이 있나 생각해보니 단연코 한 번도 없었다. 생각 같아서는 부모 자식 인연도 다 끊어내고 싶었지만 그럴 기운조차 없었다. 며칠이 지났는지도 모르겠다. 겨우 일어나 세수를 하다 말고 거울을 보니 언제 내가 이렇게 늙었나? 얼굴은 움푹 패인 주름으로 자글자글해서 초라하기 이를 데 없고 볼품없는 몸뚱아리에 퀭하게 꺼진 초점 없는 눈. 그래, 나라도 이런 엄마 창피하겠다. 그래, 어디다 내놓겠어? 의사 선생님이 엄마라고 감히 소파에 앉았는데 머리가 빙글빙글 돌았다. 마음이 무너지니 정신도 육체도 다 무너지는구나. 세상 무서울 게 없던 나도 이제 청춘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소파에 깊게 몸을 파묻고 방금 전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떠올렸다. 머리카락은 절반이 하얗게 되어 있었다.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고 입꼬리는 축 늘어져 처져 있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자식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아온 날들. 아니, 혼자 일어서려고 발버둥 쳤던 날들. 그동안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걸 배우라고 죽을 힘을 다해 큰 나라로 보냈던 내 딸은 공부만 배운 게 아니라 인간의 야비함도 배웠구나.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웠을 거야. 나라도 그랬을 거야. 정신만 들면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다. 세월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었구나. 나는 어느새 60살을 넘은 나이가 되었다. 핏기 없는 얼굴, 주름진 손, 구부정한 어깨. 갈비 기름 냄새가 배인 이 몸. 혜영이 말이 맞다. 이런 엄마를 누가 자랑스러워하겠어. 미국 시댁에 어떻게 내놓겠어. 메스꺼움이 밀려왔다. 어지러워서 눈을 감았다. 혜영아, 소리 없이 중얼거렸지만 그 말도 공허했다.
젊을 땐 몰랐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나는 이렇게 돈벌이에, 희생에, 외로움에 지쳐 늙었다. 소파에 기대니 등이 아팠다. 매일 주방에서 구부정하게 일한 대가다. 돈 아끼느라 웬만한 일에는 병원에도 가지 않았다. 아프면 쉬어야지. 그런 말을 해줄 사람도 없다. 혹시나 전화라도 올까 싶어 핸드폰을 봤지만 아무런 알림도 없었다. 정말 끝인가? 내가 뭘 위해 살았나? 혜영이만을 위해서였는데. 이제 와서 혼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딸이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대리만족하며 살 줄만 알았다. 창밖엔 여전히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다. 다들 무얼 위해 저리 바쁘게 사나. 나도 예전엔 그랬다. 새벽에 일어나 시장 가고 준비하고 장사하고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다. 이제는 아무런 의욕도 없다. 일어나야 한다는 걸 안다. 가게라도 열어야 한다. 직원들도 있고 단골 손님도 있다. 하지만 소파에서 일어날 기운조차 없다. 엄마, 그런 구질구질한 삶이 자랑이냐고. 혜영이 목소리가 또 들린다. 구질구질하다. 맞다. 내 삶이 구질구질하다. 남편 잃고 홀로 아들 딸 키우고 돼지 갈비집에서 기름 냄새 맡으며 살았다. 그런데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다시 거울을 보니 파마도 오래된 머리, 옷도 언제 샀던지 낡아서 너덜너덜한 것을 깨달았다. 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혜영이 없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얼마나 오랜만에 흘리는 눈물인가? 나는 그동안 울 시간도 겨를도 없이 살았다. 사랑할 사람도 의지할 사람도 자랑할 것도 없는 60대 과부. 그저 갈비집 주인. 이게 내 정체성의 전부다. 소파에 기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나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휘청거리는 몸을 억지로 가다듬고 거울 앞에 섰다. 이 지랄 같은 삶이 내가 사는 거구나. 거울을 보며 껄껄 웃었다. 아니, 소리가 나오는데도 울고 있는 건지 웃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그래, 이제 끝이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혜영이 번호를 눌렀다. 한 번도 차단해 본 적 없는 번호.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차단.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하며 차단 버튼을 눌렀다. 앞으로 나에게는 딸이 없다. 방에 걸린 혜영이 사진들을 모두 떼어냈다. 졸업사진, 어린 시절 사진, 유학 갈 때 찍은 사진. 모두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그래, 좋아, 혜영아. 내 인생에 창피한 엄마는 이제 없는 거야. 휘청거리는 몸으로 밖에 나갔다. 새벽 4시.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찔렀다. 가게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한 갈비 냄새가 났다. 하지만 이것도 더 이상 딸을 위한 희생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나야, 오직 나를 위한 삶. 칼판을 내려쳤다. 고기를 썰었다. 거칠게 사납게. 미쳤다고 하겠지. 맞아. 난 미쳤어. 주방에서 정신없이 준비하다가 허리에 통증이 왔다. 지랄. 아프면 어쩌라고. 진통제를 삼켰다. 물 대신 소주를 들이켰다. 엄마다워야 하나? 개소리지. 새벽 6시가 되자 문을 열었다. 첫 손님이 들어왔다. 일찍들 오셨네요. 사장님, 얼굴이 왜 그러세요? 편찮으셨어요? 네, 며칠 알았네요. 이제 괜찮아요. 손님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고기를 툭툭 뒤집으며 대답했다. 불이 세게 올라서 기름이 튀었다. 오후가 되자 순자가 왔다. 야, 너 진짜 괜찮아? 연락도 안 되고 걱정했잖아. 응, 괜찮아. 너무 좋아. 뭐가 좋아? 순자가 턱을 괴고 나를 보더니 말했다. 너 달라졌다. 맞아, 난 이제 구질구질한 과부가 아니라 정혜야. 그냥 나, 정혜. 그날 밤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다.
맛집으로 소문난 것 같다며 TV 취재하겠다고 연락 왔다. 그런데 따님을 의사로 키우셨다고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발끈했다. 아니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됐어요. 맛집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돼지 갈비집이에요. 그런 방송 안 합니다. 그렇게 나는 모든 관계를 끊어냈다. 딸 학부모 모임도 나가지 않았다. 친인척들 연락도 차단했다. 3주가 지나자 오빠가 가게로 찾아왔다. 야, 너 왜 연락이 안 돼? 무슨 일이죠? 없어. 아무 일 없어. 너 왜 그래? 미쳤어? 응. 미쳤었어. 이제야 정신 차린 거야. 혼자서 한 달을 보내며 깨달았다. 나는 혜영이 엄마로만 살았지. 정혜로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을. 항상 딸 덕분에, 딸 때문에, 딸을 위해서만 살았다. 이제 딸이 없으니 오히려 자유로웠다.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메뉴를 바꾸고, 인테리어를 바꾸고, 아프면 쉬고, 원하면 여행도 갔다. 그리고 어느 날 멍하니 텔레비전 방송을 보고 있는데 오늘이 어버이날이란다. 갑자기 혜영이 어릴 때가 생각났다. 7살짜리 혜영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더니 엄마, 내일이 뭔 날인지 알아? 작은 손을 펄럭이며 달려왔었다. 무슨 날인데? 어버이날이야. 선생님이 엄마 아빠한테 카네이션 선물하라고 했어. 엄마, 나 색종이로 카네이션 만들었어. 자랑스럽게 주머니에서 색종이로 만든 구겨진 꽃을 꺼냈다. 빨간색 색종이로 서툴게 만든 꽃. 풀이 마르면서 꽃잎이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었다. 고생했네. 엄마 가슴에 달아줄래? 고마워. 혜영이는 까치발을 들고 내 티셔츠에 꽃을 달았다. 작은 손으로 몇 번을 만지작거리며 엄마 예뻐를 반복했었다. 그날 밤 혜영이가 잠든 후 거울을 보니 그 구겨진 카네이션이 여전히 달려 있었다. 떼어내려다가 그냥 뒀다. 다음 날 장사를 나갔다. 카네이션을 단체로. 손님들이 물었다. 딸이 달아줬어요? 네. 우리 혜영이가. 자랑스러웠다. 혜영이가 기억하고 있었다. 10살 혜영이는 더 영리했다. 엄마, 이번에는 진짜 카네이션 사왔어. 학교 앞 꽃집에서 3,000원짜리 빨간 카네이션을 사왔다. 용돈을 모았다고 했다. 혜영아, 비싼데 왜 사왔어? 엄마니까. 작년에는 색종이 꽃이었잖아. 올해는 진짜로 줘야지. 내 앞치마에 조심스럽게 꽃을 달아주고는 웃었다. 엄마, 사랑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15살 중학생이 된 혜영이. 엄마, 어버이날인데 아무것도 못 줘서 미안해. 중간고사 준비로 바빴다. 괜찮아. 혜영이가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최고 선물이야. 그래도 다음에는 꼭 핸드크림 사줄게. 그래, 말이라도 고마워. 고개를 끄덕였다. 혜영이는 고1 때부터 바빠서를 입에 달고 살았고 대학 때도 그랬다. 미국 간 후부터는 어버이날도 잊었다. 가끔 문자는 왔다. 엄마 어버이날이네 늦었지만 축하해요. 미국 시차에 맞춰 하루 이틀 늦게. 괜찮아. 엄마가 뭐 어린애도 아니고. 그렇게 답장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행복한 가족들. 카네이션 달고 웃는 엄마들. 선물 주는 자식들. 리모컨을 내던졌다. 방송에서 나오는 노래가 귀에 꽂혔다. 내가 준 사랑이 혜영이한테는 구질구질한 엄마밖에 안 됐는데? 텔레비전을 껐다. 차라리 모르고 살걸. 오늘이 어버이날인 줄 몰랐다면 이 씁쓸함도 없었을 텐데.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어버이 은혜 노래가 꺼지자 갑자기 정적이 찾아왔다. 이상하게도 그 정적이 편안했다. 그래, 나 혼자잖아. 중얼거리며 일어났다. 거실을 둘러보니 모든 게 내 걸로 보였다. 혜영이 학위증이 걸려있던 벽도, 매일 닦던 장식장도, 안 쓰던 식기장도 전부 내 거. 혼자서 피식 웃었다. 나는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혜영이가 좋아한다며 사다 놨던 미국 시리얼이 있었다. 쓰레기통에 버렸다. 더는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을 거야. 어버이날이 슬프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눈을 뜨게 했다. 언제까지 딸의 인정을 기다릴 건가? 언제까지 상처받은 채로 지낼 건가?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다. 욕실로 가서 거울을 봤다. 초라한 머리칼, 쭈글쭈글한 얼굴. 이렇게 살래? 아니면 다시 살래? 아니, 다시 산다고 해도 나는 이 이상 혜영에게 더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나는 엄마로서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거울 속 나에게 물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대답은 명확했다. 먼저 머리카락을 자르기로 했다. 오랫동안 방치했던 머리를 단호하게 자르고 왔다. 다음은 옷장 정리. 촌스러운 옷들, 몸에 맞지 않는 유행 지난 옷들을 아깝다고. 언젠가 입을 거라고 못 버리고 차곡차곡 쌓아놨던 옷들, 물건들을 다 버렸다. 이제 내 나이 인정하고 살자. 마지막으로 가게 운영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딸 의사시키려고 억지로 하는 장사가 아니다. 나를 위한 장사야. 주방을 다시 봤다. 그동안 허리를 구부려 일했던 곳. 이제는 좀 편하게 일하자. 직원을 한 명 더 뽑기로 했다. 혜영이 유학비 때문에 참았던 투자를 이제 해도 된다. 저녁 식사도 혼자 제대로 차려 먹었다. 예전엔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대충 때웠는데 이제는 안 그럴 거다. 창피할 것 없다. 남편을 잃고도 일어섰고 아들, 딸을 혼자 길렀고 남들 무시하는 소리를 들어도 버텼던 나. 이제는 나를 먼저 생각할 시간. 핸드폰을 봤다. 아직도 혜영이 차단 상태다. 괜찮다. 오히려 좋다. 차단된 채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제 나의 삶은 혜영이가 아닌 나를 중심으로 돌아갈 거다. 어버이날이 나를 일깨웠다. 상처 주는 관계에 매달릴 필요 없다는 것을. 나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옷도 새로 사고 여행 계획도 세우자. 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다.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